KBS 1라디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세요.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진행자 시민 김진애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면서 한 말입니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치면서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본격 출발했는데요. 한국당과 태생도, 살아온 궤적도 다른 김병준 호가 어떤 변화들을 이뤄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26일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토론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비대위가 한국당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한 비대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샤프 97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그리고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매일 0시 5분에 재방송되고요. 또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통찰력을 기다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바쁜 일정이신데도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신 김병준 위원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저하고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10년도 더 됐습니다. 예, 우리 옛날에 방송도 같이 했어요. 방송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하고 예. 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뵙고 예. 정책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뭐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제가 항상 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맞았던가요? 지금도 맞는가요? 맞으실 겁니다. 맞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서로의 색깔이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정치적인 입장에 훨씬 더 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시간도 좀 넉넉한 인터뷰니까는요. 기탄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국민적인 또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개파 논쟁, 진영 논리들과 싸우다 죽을 것. 굉장한 각오를 담으셨는데요. 벌써 어떤 의미셨습니까? 정말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밖에서 정치권 밖에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네. 진영 논리, 개파 논리, 그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싸우다 보면 그게 에너지가 다 이제 관심과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리니까. 정작 우리 사회가 토론해야 될 그런 정책적 이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정말 글로벌 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단 말이죠. 제조업이 미국으로 다 몰리고 그 사람을 안 쓰게 되면서 소비시장 가까운 쪽으로 다 이동을 하니까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문제는 뒤로 가버리고 허구한 날 뭐 보수 진보다 좌다 우다 뭐 또 그다음에 무슨 친이 친문 뭐 친박 네. 이런 것들이 늘 가서 그게 정치권의 화두가 되니 그게 좀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당장 이거 인적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은데, 바로 자유를 얘기하시고, 또 다 같이 가야 된다. 인적 청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예. 우리가 보면 지금 OECD 뭐 앞서가는 국가들 이렇게 대체로 보면은 네. 우리나라만큼 정치권에서 인적 청산을 자주 하는 경우가 없어요. 말하자면 총선할 때마다 하죠. 예, 총선할 때마다 25%에서 35%까지 물갈이를 하거든요. 네. 그 물갈이를 계속 하는데 왜 정치는 이 모양이냐 이거죠. 세계에서 가장 말하자면 현역 교체율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교체를 하는 기준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교체를 하는 기준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 정책이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데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당신은 안 맞다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누구하고 친하냐 그다음에 누구한테 충성하느냐 이거 가지고 교체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거 가지고 교체하고 이거 가지고 청산을 하니까 그 청산이 아무 의미 없는 청산이 된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 가치적 기준.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수단적 가치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는 현역들이 정말 거기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보고서 안 맞으면은 본인이 나가는 거고 네. 아니면 같이 못 가는 거고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또 밖에서 사람들을 봐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방향이 틀리면 같이 못 가는 거고 네.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인적 청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수단적 가치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금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가치와 이 비전을 그냥 아이고 나는 그렇게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정말 비상대책위원회 기간 동안에 네. 정말 얼마나 체화하고 있는지 네.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누가 가고 누가 못 갈 것인가를 제가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비상대책위가 아무리 길어도 내년 초까지 한 6, 7개월 이런 정도만 갈 거라는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엔 전당대회를 할 텐데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보수의 가치 또는 보수의 기치를 확실하게 밝히신다 하더라도 과연 그다음에 리더십이 과연 그걸 그대로 따라오겠냐. 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잘해야 됩니다. 제가 잘해서. 정답입니다. 제가 잘해서. 네. 제가 잘해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저는 뭐 정치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네. 그나마 밖에서라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네.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비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을. 네. 제가 말 한마디라도 보탤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 사람은 같이 못 간다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을 했다. 아니면 당협위원장직 해제를 했다. 네. 라고 하면은, 제가 잘했으면은 뒤에 오는 리더십이 감히 다시 그 사람을 복권시켜서 다시 당협위원장을 주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기간 중에 그래도 인선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거가 가장 좀 크시죠.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진 이제 당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네. 이 인적 청산과 관련된 것, 네. 인사와 관련된 것은 결국 그겁니다. 네.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 당협위원장 하실 때는 현역위원회 당협위원장 교체까지도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이거 만만치 않게 칼이 시퍼렇겠는데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진진하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네. 제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자면 교체를 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과정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네.
그야말로 척도나 지표를 네. 가능한 한 계량화된 그런 지표를 개발을 해서 네.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자의적인 판단이 적게 들어가죠.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 친박 또는 친이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친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특히 그야말로 친박들의 이 분포들이 사실 네.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네. 거기에서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혹시 또 뭐 이게 또 지금은 뭐 제가 어떻게 보기에는요. 보십니까?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친박이다 해가지고 네. 뭐 상당히 강하게 있었겠죠. 네. 있었는데 그게 중심되는 인물들이 사실은 지금 바로 이제 정상적인 의원 생활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분은 탈당하고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네. 근데 저기 아마 뭐 평생 뭐 행정뿐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항상 보실 네. 텐데 네. 한 정당의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네. 정당의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네. 어떤 거를 세워야지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세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결국 그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그 이미지와 그다음에 네. 가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소위 뭐 조금 진보적인 정권, 네. 뭐 정당 또 아니면 뭐 민주당이라고 뭐 굳이 이야기하면 그 어쨌든 그 뭐 인권이니 상생이니 환경이니 평화니 하는 이런 가치들을 점유를 하고 공존이니 있어요.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안보 제일주의 뭐 이거 우선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성장 조국 근대화 뭐 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네. 그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새로운 가치들을 제대로 정립을 못하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게 무슨 이미지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안보정당 정도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당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에 맞는 그 시간을 지금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서 그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들. 누가 흔히 이제 뭐 저보고 그러면 박정희 말하자면 지우기 하자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다 존중하고 과거에 이미 평가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정말 이 역사의 흐름에 맞는 그런 새로운 가치들을 우리가 좀 체화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주면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가 생기고 네. 그래서 기치가 분명해지는 거고 네. 그 기치가 분명해져야지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당은 어디로 가는구나. 어디로 가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나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만 여기에 지지자가 생기고 당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따라오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가 이제 수구라는 예. 거, 또 기득권에 너무 붙어 예. 있다는 거, 예. 또 웰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예. 그러니까 야당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에 있는 당들은 항상 좀 절박하고 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예. 자유한국당의 이 뭐라 그럴까요? 느리고 좀 여유롭고 절박하지 않은 그런 이거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절박해진 거죠. 절박해진 것 같으세요? 지금 절박해졌죠. 이번 별로 선거 아직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이번 선거를 네. 이렇게 치르고 난 다음에 절박해지지 않으면 그건 정말 비정상입니다. 네. 절박해졌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저를 네. 정말 뭐 이름 써내기까지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불러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당내에서도 일부에서는 왜 저 사람이 우리 당에 와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사람을 불러오는 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절박함을 저는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절박함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절박함이 더 심화될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 취임하신 지 한 일주일 조금 네, 넘었죠. 일주일 좀 네, 일주일 조금 넘은 이제 9일 정도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여러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당 바깥에서 느끼는 반응과 또 당내에서 느끼는 반응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들어간 데 대해서 말입니까? 네네. 제가 들어간 데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정말 뭐 그런 게 원하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뭐 의원들끼리 이름을 써내고 투표 비슷한 행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이제 제가 들어갔으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오기를 이제 뭐 기다렸거나 원했거나 그랬겠죠. 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안에 또 이제 전혀 왜 정체성이 잘 맞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 계실까 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 밖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지금까지 막 자유한국당 하면 정말 좀 말하자면 난 관심 밖이야. 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네. 또 그다음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은 또 뭐 기대를 거의 접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무슨 거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조금씩 반응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반응이 뭐 빨리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열린 토론에서 끊임없이 이제 보수의 네.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개척 네. 내지는 이제 또 뭐 바로 세우기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또 얘기를 네. 하고 그랬는데요. 김병준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속도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히 네. 하여튼 충격요법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비대위원들을 다 구성을 하셨는데 네. 물론 약간 구설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 비대위원들하고의 이 말하자면은 호흡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 잘 이게 맞으셔서 되실 것 같으세요? 네. 호흡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네. 맞추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보통 비대위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바로 앞에 와가지고 누구 아무나 막 공천 막 칼을 휘둘러가지고 네. 하는 그 비대위 같으면은 네. 정말 밖에 있는 분들을 다 포진시켜가지고 그냥 네. 칼질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비대위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가치를 정립하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우리가 흔히 보던 비대위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비대위라고 전 규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가 하면 이제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과 당원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새로운 그 담론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현역 의원들하고 소통의 통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개혁의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또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직 두 분, 이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이고, 네. 그래서 일부러 초재선 그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네. 재선 그룹의 간사라든가 이런 네. 분들을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이나 뭐, 그 다음에 청년, 네. 배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걸 또 배려해야 되죠. 당연히 또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려하면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친구를 기업 CEO 네. 주로 보면 시스템 설계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네. 제가 좀 모셔서 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는 서민 중심의 네. 서민의 그 삶을 좀 애환을 좀 담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또 한 번 모시고 뭐 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평소에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예. 말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시고, 예. 그러니까 내용이 그만큼 많다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예. 거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보면 하여튼 목에 힘주고, 예. 그 다음에 아주 느릿느릿하고,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상투적인 얘기를 하고 뭔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네. 굉장히 그런 스타일의 당황들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뭐 그렇게 그런 거 있을 것 느끼십니다. 그럴 수 있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에 좀 익숙한 분들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 오늘 조차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로 쭉 의원님들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데. 네.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네. 무조건 자주 보자. 네. 보고 이야기하자. 네. 보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들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내서도 안 된다. 네. 그냥 토론하고 하여가 치열하게 논박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네. 스스로들 전달하고 체화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여기만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게 토론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뭐 진보 쪽에서는 이제 토론이라는 게 그냥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잘 안 돼. 항상 좀 그래서 제가 답답해하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저 지역으로 좀 돌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럴 때는 아예 투표기를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투표기 가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손에 넣는 투표기 가지고. 네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네. 어디로 갈 것이냐를 놓고서 네. 치열하게 공방을 하다가 투표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하여튼 그런 문화 네. 그런 문화를 새로 한번 심어보려고 그럽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위의 뭐 성공에 대한 관건이 하나는 분명히 지지율을 좀 올리는 게 이게 뭐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제가 먼저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신경을 안. 네. 먼저 지지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열을 하신 거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내려가는 게 멈췄다는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올라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 지지율 자체에 신경 쓰기보다는 네.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좀 당내에 뭐 크게 말하자면 우리 정치권 전체의 언어를 좀 바꿔놓고 싶다. 네. 매일같이 무슨 개파 무슨 진영 이게 아니라 네. 정말 그 우리 지금 당장의 서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또 그다음에 앞으로 산업 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정책 논쟁 또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국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라는 이런 어떤 가치 논쟁 이런 것이 우리 정치를 좀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얼마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무슨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지율 자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저는 지금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근본과 기본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당장의 지지율 자체에 하나하나 신경을 쓰다 보면 자꾸 이벤트성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솔직히는. 이제는. 그럴까요? 아니 뭐 지금 10%대로 어떤 때 정의당하고 거의 비슷하게도 나왔는데 이제 올라갈 때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복이 많을 수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마침 비대위의 시점이 지방선거 참패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년차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 뭐 평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도 공감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비판도 필요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필요하고 하는 그때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오시면서 얘기하시는 뭐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또 그 비판적인 스탠스로 이쪽의 기치를 좀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이런 반작용적인 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주의니 국가주도주의니 그 정부가 곳곳에 그냥 시장이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개입하는 이런 경향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뭐 박정희 때가 최고였죠. 박정희 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야말로 머리 길이하고 치마 길이까지 국가가 간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우리 지금 10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때로는 조금 강화됐다가 때로는 조금 줄어졌다가 그러는데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가겠다 이 이야기. 그런데 근데 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조금 저는 오버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하면 조금 공동체주의에 조금 좀 많이 그런데 국가주의라는 말은 금방 안 와요. 금방 좀 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다가도 뭔가 하면은.
먹는 방송, 네. 그것을 지금 먹방 같은 걸 보건복지부가 지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그거 국가주의 아닙니까? 글쎄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거야, 사람이 먹고 어쩌고 하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건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학교에 커피 자판기까지 말이지, 그렇게 법으로 정해가지고. 혐오 발언은 어떻습니까? 못하게 하고. 예? 혐오 발언 같은 것도 좀,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말하자면 그 혐오 발언 같은 것도 말하자면 국가가 일일이 잡아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네. 좀 자율적으로 그것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댓글 같은 것도 말하자면 아웃링크를 시켜가지고 좀 그 스스로의 자율적으로 그것이 처리되게 해야지. 네. 국가가 일일이 잡아가지고 네. 그 처벌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회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참여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네. 때는 사실 그때 이제 비판을 많이 들었던 게 좌측 깜빡이 틀고서 우측으로 간다. 이거 완전 신자유주의 아니냐. 이래가지고 했는데. 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지금 특히 이제 국가주의 얘기하시고 그럴 때. 근데 그렇다고 정확히 시장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비판은 하시지만 그러면 비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새로운 방향으로 얘기하는 워딩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주의에 대비한 굳이 이름을 하자면 좀 자율주의.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의 좀 자율적인 메커니즘에서 시장이 정화되는 체계를 만들고 네. 공동체도 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러면서 국가는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장이 실패하고. 바로 그렇죠. 예, 바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먹방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는 뭐 하는가 하면 정말 우리 사회에 가지고 힘 없어가지고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안보나 평화를 지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이지 그건 가가지고 충분히 가서 그 먹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도 좀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비판을 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히 경제정책에 관련돼서. 경제정책과 관련돼서는 역시 이제 시장에 말하자면 너무 경직되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 요것은 이제 꼭 국가주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성장 이론이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문제나 노동시간의 문제라든가 이제 지나치게 경직되게 그 노동시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 경직됐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변혁의 속도가 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주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속도도 속도지만요. 말하자면 왜 제가 경직됐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ILO가 이야기한 임금주도 성장을 가져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비슷한 정책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우리 사회하고 그쪽 사회하고 유럽 사회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3배가 되는 심지어 미국 같은 데 비해서 4배가 되는 이런 구조를 인식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자영업자 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산업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경직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경직됐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좀 큰 그림에 대한 거를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공감대를 먼저 좀 형성을 하고 세부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말하자면 그 나름의 우리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그 정책들을 좀 많이 이거 패키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시면은 해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금 큰 그림을 가령 증세에 대한 거라든가 국민의 부담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혁신 성장의 구조 조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좀 강력하게 나오면 많이 지지해 주시겠네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제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어가지고 혁신을 갖다가 가속화시키겠다.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이제 많은 규제 개혁에 관련된 것이 국회에서 막히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좀 이제 협조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하반기에? 그거는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상당히 좀 라포르가 맞으십니까?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규제냐는 걸 또 보긴 해야 되겠죠. 각 정책 영역별로 이게 시장에 진짜 풀어야 되는 건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규제 완화책을 또 내놔야 되죠. 네네. 저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가지만 좀 그렇습니까? 벌써? 아니 뭐 저희 1시간 반을 해도 되긴 하는데 계속 계시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뭐 100분 토론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오늘 저기 커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커트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나오면은 좀 더 이게 뭐 대화의 상대로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다 뭐 좋은 분들 같은데요. 특히 이해찬 총리 같은 분 또 뭐 김진표 저하고도 뭐 일을 많이 같이 하셨죠. 일을 많이 같이 했던 분이죠.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는 일을 그렇게 많이 같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얘기하면은 한편에서는 지금 이렇게 너무 이쪽이 잘 통하시는 이제 여당하고 잘 통하시는 분이 가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트로이 목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로이의 목마인데 지금 홀홀 단신입니다. 뭐 안에 뭘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전혀. 바로 그 점에서 바로 비대위원장 되시기 바로 전날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셨다. 그래서 이 큰 통합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안에 들어있는 전사들 아니에요 혹시? 근데 트로이 저 안에 목마가 아니라 저 밖에 있어요. 밖에 있고 그런데 별 그 의미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그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 달 전에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그 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는 큰 보수의 대통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들 열심히 해서 그 정말 그 흡인력을 가지면 매력을 가지면 저절로 뭐 서로가 당기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뭐 정치적인 세를 불리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한다고 국민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자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봅니다. 그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분들이 김병준 위원장의 정치적인 야심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은 아니다. 분명히 더 그 이상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권력에 욕심이 있었으면 그 정치권 주변에서 맴돌았겠죠. 그런데 그러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사회의 권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압니다. 너무나 슬픈 그 기억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없습니다. 주변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권력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권력을 진다는 거는 전 사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각오, 국민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 아니면은 뭐 기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야당도 제대로 돼야지 정부 여당도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야당이 부실하면은 정부 여당도 도덕적 해이에 걸리기 쉽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불행해지고 국민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야당이 바로 서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가가지고 이 기존의 그 야당 정치에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심정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길게 나오셔서 고맙고요. 저도 바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위원장님이셨습니다.